니체와 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불안을 이기는 힘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연습 삼아 올리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부터 1860년에 사망했고요. 1788년 폴란드 단치에서 출생했습니다. 1805년에 아버지가 자살로 추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죽음을 맞이했고 1809년부터 12년에 경제학, 자연과학, 의학을 공부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철학에 심취합니다. 플라톤, 칸트의 사상을 공부했고요. 플라톤과 칸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롭게 보아야 될 점이 베이컨이나 존 로크, 데이비드 휴음과 같은 영국 경험론에 심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사실은 이제 불교, 인도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점이 우파니샤드를 읽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1819년부터 1831년에 대학 강사를 역임하고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838년에 모친이 사망하게 되고요. 자, 1847년에 충족 이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를 출간했고 이제 1860년에 프랑크푸르트 자택에서 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잠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무엇이고 또한 표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는 매우 빼어난 칸트 연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 나름의 칸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쇼펜하우어가 칸트 철학의 어떤 면을 대안으로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지와 표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칸트 철학에서 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물 자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철학 시간이나 뭐 도덕 시간, 뭐 윤리 시간에도 많이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걸 한번 오늘 시간에 조금만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자체는 사실은 딩한지 독일어로 따지면 딩이 이제 영어로 따지면 띵입니다. 띵. 그리고 안지희가 itself 그 제기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thing itself 사물 그 자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왜 물 자체가 발생을 하느냐? 그 사실은 점이 가장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칸트 철학을 어렵게 하는 지점 중에 하나겠죠. 자, 칸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 가능성의 조건과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이 일치한다는 주제 의식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을 채우고 있는 하나의 사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여기다 이제 PDF에다가는 컵이라고 적었는데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죠. 자, 컵이 있으면은 우리가 컵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컵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은 컵이 이렇게 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컵을 쥐고 컵을 느끼고 컵에 대한 촉감을 파악을 하죠. 그러면은 칸트에 있어서는 이 컵에 대한 경험의 순간과 내가 지금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지성의 능동적인 순간이 동시적으로 일치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컵이라는 하나의 조건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각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칸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경험되는 대상의 순간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조건을 연역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순수 범주에 대한 칸트의 영역이 칸트가 생각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수 범주에 대한 실제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순수 범주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공허한 형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공허한 형식.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공허한 형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허한 형식이 마련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그 공허한 형식이 공허한 형식성을 떨쳐버리는 지점은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공허한 형식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공허한 형식성이 지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칸트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게 있어서는 칸트 철학에 있어서는 내가 경험하는 조건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후험적인 순간을 통해서 선험적인 것이 아프리오리한 점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느냐를 논한다는 것이 칸트의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론적이고 굉장히 대륙 합리론적인 생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칸트의 철학 안에는 또한 이런 관념론적인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한 경험론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 경험론자들은 자아가 가지고 있는 구성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험론자들이 생각할 때 지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통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있는 매 순간에 대한 경험되는 대상을 통해서 내 지각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흉 같은 경우는 지각의 다발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면에 경험론자들은 컵이나 혹은 대상 일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컵이나 대상 일반을 파악하는 행위는 감각적 지각 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에 대한 본질은 절대적으로 나의 감각 지각 시스템에 제한될 뿐이다. 자, 칸트의 비판은 양자 모두에 걸쳐서 펼쳐진다. 칸트는 분명히 인식하는 주관의 권한을 경험적이고 자연적 차원의 현상을 통해서 제한한다. 자, 하지만 동시에 칸트는 자아가 수행하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며 자동적인 역할을 흉과 같은 경험론자들처럼 일방적으로 폄훼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흉에게 있어서 자아가 경험되는 대상을 통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역할 자체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축소되고 대단히 작게 이렇게 역할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칸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